특상대성 이론은 기본 가정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여태까지 우리는 광속불변의 원리, 즉 누구한테나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동시성이 달라진다. 그리고 길이가 수축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른 한 가지 가정, 즉 특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동등한 관점이 동등한 것, 누구나 관점이 동등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한테만 적용하면 안 되고 그 광속불변의 원리를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이 어떤가에 대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기차의 세계로 돌아오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차와 승객이 정지해 있고 세상 다른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차 안에 있는 시계가 정상 속도로 흘러가고 기차 밖에 있는 시계가 이제 느리게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기차 바퀴 홀쭉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역무원과 승객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역무원의 관점에서 이걸 다시 살펴보면 기차가 10시에, 여기서 10시라고 하는 건 기차 밖에서도 10시고 기차 안에서도 10시고 이렇게 10시에 서울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이거는 이제 역무원이나 승객이나 똑같이 10시라고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기차 밖에서의 시계는 전부 다 10시로 맞춰놨을 것이기 때문에 대전역에 만약에 시계가 있다면 여기 있는 시계도 또한 역시 10시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차가 서울역에 도달을 하면 기차 밖에서는 2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얘가 10시에서 12시로 되고 이 대전역에 있는 시계도 10시에서 12시로 되는데 기차 안에서는 1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여기 10시였던 것이 이제 11시로 된다. 이런 얘기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에 했던 얘기였고, 반면에 승객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승객의 관점에서는 기차가 가만히 있고 이제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기차는 가만히 있고 이 기차역들이 기차를 지나가서 이제 대전역이 이렇게 기차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0시 10시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바깥 세상이 기차한테 왔을 때 그때 여기가 12시 대전역에 있는 시계가 12시이고 기차 안에 시계가 11시인 것도 역시 또한 바로 같은 지점에서 시계를 놓고 바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12시 11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 또한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승객의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기차 안에서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기차 밖에서의 시간은 그 기차 안보다 더 천천히 흘러가야 된다고 그랬고, 다시 말하면 역무원의 관점에서 기차 안에 시계가 절반의 속도로 흘러갔으니까 승객의 관점에서 또한 역시 기차 밖의 세계가 절반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그러니까 1시간의 절반인 30분만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럼 30분이 흘러가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시계를 놓고 시간을 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에 있는 시계를 보면 이게 처음에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여기서 30분이 흘러갔으니까 여기가 10시 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전역에 있는 시계를 보면 이 기차에서 승객이 대전역에 있는 시계를 봤더니 이게 12시였고, 그렇다면 기차가 서울역에 있을 때 혹은 서울역 기차에 있을 때 그때 이때는 대전역에 있는 시계가 이때보다 30분 전 시간인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끝내고 그냥 질문을 받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질문이 이제 그러면 그 기차 밖에 있는 사람과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몇 시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게 질문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염없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 궁금하겠지만 그건 여기서 이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하더라도 모순은 안 생긴다. 이렇게 답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빛이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한다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전기 신호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신호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빛이 움직이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 시계가 빛시계를 의미하는 거냐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빛시계여도 되고 빛시계가 아니어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예, 일반 시계를 가지고 재도 시간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죠.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가리키죠. 그 얘기는 저번에 옛날에 처음에 했었죠. 이제 그게 걱정되기 시작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를 살펴보세요. 질문은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전역에 서 있는 사람을 본다면 서울에 있는 기차 서울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대전역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미래를 보는 거냐고요? 아니죠.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보는 세계를 볼 뿐이죠. 그럼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별개로 흘러가냐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시하고 11시 반이니까 지금 시간이 각각 다른데 그러면 공간이 달라지면 시간도 달라지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섞인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정지하는 사람한테는 아까 10시, 10시에 가지고 똑같은 시각이었는데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10시, 11시 반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리키고 있죠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더 천천히 흘러가야 되는 건데 왜 지금 반대로 됐냐고요? 왜냐하면 승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영무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 거였고 지금은 승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승객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역시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객의 관점에서는 자기는 항상 정지해 있고 세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 그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처음 그림에서 승객이 그러니까 기차가 아직 움직이는 게 아닌데 왜 시간이 달라졌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서울역에서 멈춰 있던 기차가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장면을 상상해야 되냐면 그냥 기차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상상해야 돼요. 속도가 변하면 안 돼요.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특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관성계라는 게 속도가 안 변하는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차가 이렇게 멈춰 있다가 움직이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기차는 하염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에도 움직였고 미래에도 움직일 것이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일정한 속도로. 근데 이제 바로 이 시점에서 서울역을 지나가는 거죠. 왜 30분 차이가 나냐고요? 왜 30분 차이가 나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영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이 2시간 갔을 때 기차 안에서 1시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가 절반의 속도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승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깥 세상이 절반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질문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승객이 대전 상황을 알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12시인 것을 보고 그 전에 11시 반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다. 예, 그렇게 추측하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기차가 굉장히 길어서 서울부터 대전까지 계속 늘어서 있다면 그러면 실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게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문의 관점에서 기차를 봤을 때 기차 안의 시간이 절반의 속도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승객의 관점에서 보면 바깥 세상도 절반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이의가 없죠. 거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승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차 안에서 시간이 1시간 흘러갔으면 기차 밖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겠느냐. 뭐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 흘러갔으면 기차 밖에서는 30분이 흘러가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계를 봤을 때 이 시계가 10시였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시계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이건 30분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막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금이 몇 시고 뭐 어디 위치가 어딘지를 정해야 되느냐? 다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건가를 보고 싶으면 그 사람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게 공통된 기준이 없다 뿐이지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냐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시, 12시, 11시인 것이 누구의 관점이냐? 이건 영문의 관점이기도 하고 승객의 관점이기도 하고 이건 공통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같은 위치에 시계가 두 개가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보든 간에 똑같이 이 시계의 이 숫자를 표현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문이 봐도 이 숫자가 보여야 되고 승객이 봐도 이 숫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럼 승객의 입장에서 대전은 12시고 서울은 10시 반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승객의 입장에서는 세상 전체가 11시예요. 자기 시계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시계로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계로 세상의 시간을 재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차 안에만 11시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그러니까 창밖을 보는 세상도 그냥 11시일 때 자기가 그 창밖을 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승객이 봤을 때 이 시계의 시간들이 자기 시계하고 다른 눈금을 가리키고 있더라. 그냥 이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그러니까 영화 필름하고 마찬가지, 영화를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승객이 창문 너머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에 그 나오는 그 시계들이 이렇게 몇 개가 서 있는데 걔네들이 눈금이 다 12시, 11시, 10시 반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리키고 있더라. 그냥 그 얘기일 뿐이죠. 그걸 이 승객은 11시에 지켜봤을 뿐이에요. 이제 만약에 대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 기차가 갑자기 멈춰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는 바로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승객의 관점에서는 밖이 움직이는 거니까 바깥이 10시 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10시 반이에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래서 10시 반이에요.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헷갈린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만 여기 있는 요 숫자와 요 숫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영무원이 봤을 때 그랬으니까 처음에.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시계가
어떤 특정한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그 숫자라고 하는 거는 시계가 뭐 꼭 정확한 시간을 가리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반을 돌려놓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가리키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확한,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는 없는 거죠. 누군가가 그냥 그렇게 맞춰놨을 뿐인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느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계의 그 두 순간 사이의 차이, 이게 실제로 흘러간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10시고 여기가 12시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누군가가 예를 들어 장난으로 그냥 10시를 12시라고 맞춰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흘러간 시간을 따지려면 장난으로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그 시계가 흘러가는 거는 정말 30분이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승객은 처음에 이 대전역과 서울역에 있는 이 시계들이 잘못 맞춰져 있다고 알고 있는 거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보통 그러니까 상대성이론은 안 배운 승객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상대성이론에서 뭔가 좀 알고 있는 승객이라면 내가 지금 상대성이론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건 우리가 직접 실제로 타는 기차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가상적인 상황이냐? 물론 실제로 우리가 타면 이렇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차의 속도가 워낙 느려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가 있다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만약 이 두 지점에 있는 시계를 같은 시간으로 맞추면 어떻게 되냐고요? 승객의 관점에서. 그럼 영문의 관점에서 이제 이 시계의 시간이 차이가 나서 보이겠죠. 그럼 여기 10시, 12시 이렇게 맞추는 건 영문의 관점에서 맞추는 거냐? 그렇죠, 당연히. 영문이 뭐 기차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시계로 맞춰놨겠죠. 자기 시간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편의에서 한번 시간을 맞춰놓으면 그냥 그거로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승객이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쯤에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보여준 거지만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시계들이 각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시계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승객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승객이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시계들이 전부 다 똑같은 시각을 가리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승객의 관점에서는 여기 밑에 있는 시계들이 각각 다른 눈금을 가리키는 거죠. 이 관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 정지에 있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시간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내가 한 대학생 여러분 나이쯤 됐을 때 이제 이 아주 고전적인 유머가 이제 처음 막 돌아다녔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냐? 3단계 방법이 있죠. 1단계는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3단계는 문을 닫는다. 이게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가장 고전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온갖 예를 들면 전공별로 이게 막 다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이제 뭐 사람 뭐 아무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렇게 막 분화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특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끼리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해요. 그럼 이제 길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장처럼 되는 거죠. 그때 냉장고에 집어넣고 재빨리 문을 닫는다. 이것이 이제 특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교수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도 있어요. 대학원생 시킨다, 이런 거죠. 근데 그래 이제 이것도 그럴듯한데,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우리가 코끼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코끼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코끼리가 볼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냉장고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자기 몸은 그대로고 냉장고가 오히려 홀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코끼리는 자기 발가락 한 개도 넣지 못한다라고 이제 반론을 하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누가 옳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역시 둘 다 옳다는 거죠.
둘 다 옳고, 또한 그럼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동치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코끼리 대신에 기차로 바꿨고, 그 다음에 냉장고 대신에 여기 터널로 바꿨어요. 여기 지금 산이 있고 여기 지금 터널이 있고요. 터널 앞쪽과 뒤쪽에 이렇게 지금 문이 있어요. 문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기차가 여기를 이제 지나가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그 기차가 길어서 이 터널 안에 완전히 갇히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 터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차가 길이가 줄어들었을 테니까 이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건 이제 이미 줄어든 기차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갔을 때 앞뒤 문이 동시에 철컥하고 이렇게 닫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터널 안에 갇혔다 이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제 기차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기차의 관점에서는 기차는 길이가 그대로고 오히려 이 터널의 길이가 줄어들었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잘 보세요. 기차 기준기에서 보기. 그럼 처음에 이렇게 기차가 굉장히 길고 얘가 이렇게 홀쭉하단 말이에요. 아까 거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잘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지 보세요. 이제 기차는 가만히 있고 터널이 움직이죠. 이때 앞문이 먼저 내려오고 뒷문은 아직 그대로예요. 그리고 기차는 그냥 그대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뒷문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터널의 관점에서는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내려왔다. 앞문과 뒷문을 동시에 닫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차의 관점에서는 그 문이 동시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얘가 먼저 내려오고 얘가 나중에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터널은 터널대로 나는 기차를 가둔 적이 있다. 그게 옳은 사실이에요. 어떤 한순간에 가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기차의 관점에서는 자기는 한순간도 갇힌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려온 문이 각각 시간이 달랐으니까. 만약에 이게 기차의 속도가 더 빠르다면 이게 사실은 기차가 더 홀쭉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터널이 아주 여유 있게 기차를 가둘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이게 기차 문이 동시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이 기차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거 훨씬 더 홀쭉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또 한참 가가지고 다 내려오고. 예. 터널 문이 닫히는데 어떻게 계속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는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터널 문이 그러니까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터널 문이 안 찢어지면 그 안에서 기차가 박살이 날 테니까. 실제로 찢어지지 않았. 터널의 입장에서 실제로 찢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아까 그 터널의 입장에서는 닫은 것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찢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의 제목인 쌍둥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쌍둥이가 이 지구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 지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쌍둥이가 우주여행을 해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한참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내리면 그러면 이제 얘가 움직였으니까 이 지구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던 이 쌍둥이의 관점에서 보면 얘가 움직였으니까 이제 여기 우주선 안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을 것이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가 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50년이 흘렀는데 이 우주선 안에서 5년밖에 안 흐르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면 지구에 그냥 있던 쌍둥이는 할아버지가 됐는데 여기 내린 애는 아직도 팔팔한 청년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승객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처럼 이 우주선에 탄 쌍둥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볼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할아버지가 됐고 얘가 나이를 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려요. 내려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 하나가 뭐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이렇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만나가지고 이게 얼굴도 만져보고 이러면 누가 늙었는지가 결판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옳으냐 이거죠. 이거냐 이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답은 뭐냐면 여기서의 답은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쌍둥이가 더 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기차의 문제하고 다른 거죠. 기차는 영문이든 기차든 이건 이제 관점에 따라 그냥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둘 다 옳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여기서는 우주여행을 한 쌍둥이가 젊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주여행을 한 다음에 둘이 만나려면 어쨌든 이 우주선이 뭐 어디를 어떻게 여행을 했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구로 돌아와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 얘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까지 갔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방향을 바꿔야죠. 방향을 바꿔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돼요. 방향을 바꿔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전에 얘기했던 그 버스가 가다가 급정거를 하거나 아니면 커브길을 돌거나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즉 관성계가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특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속도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 이 쌍둥이의 관점에서는 특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이 쌍둥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로지 지구에 가만히 꼼짝도 않고 서 있는 그 쌍둥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이제 특상대성 이론이 제대로 적용되는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정지에 있는 즉 우주여행을 하지 않은 제대로 가만히 있는 이 쌍둥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쌍둥이가 젊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이게 옳은 얘기라는 거죠. 여행을 해도 가속 운동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원운동을 해도 원운동도 역시 가속 운동이에요. 그것도 커브길을 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우리 몸이 바깥으로 쏠리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때는 특산해석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지구에 있는 쌍둥이는 그럼 관성계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건 지구도 사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관성계가 아닌데 그 효과를 무시하고 그냥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우주 공간에 그냥 가만히 둥둥 떠 있는 그런 쌍둥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질문이 정확히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특수성상 이론을 적용하려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속도의 그 빠르기도 안 변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도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질문은 가상적으로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면 지구가 그냥 우주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우주는 계속 커진다고 하는데 그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제 그런 거는 중력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끝나고 할 거예요. 일반항해성 이론에서. 그러니까 질문이 아까 그 기차의 문제에서 기차가 대전으로 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하는 건가요? 기차가
대전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거는 그 이게 바로 이제 그 우주여행을 한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그건 이제 기차가 더 이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승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승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영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만이 옳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영문의 관점에서 시간이 흘러간 거로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어떤 순간 혹은 속도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움직이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그때 모든 일이 다 그 순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그때 막 모든 것이 다 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 여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 우주여행을 한 쌍둥이가 결국은 얘가 사실은 젊은 거고 얘가 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주에서 내려가지고 지구를 싹 보면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 얘만 늙은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다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거죠. 얘 관점에서는. 이 우주여행을 한 쌍둥이의 관점에서는 자기는 우주여행을 했을 뿐인데 돌아와서 봤더니 세상이 50년이 흘러갔더라. 그럼 그게 바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가능해요. 미래로 시간 여행하는 건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로 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우리가 그 암묵적으로 상상을 하냐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시간 여행이거든요. 근데 미래를 한번 가고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반쪽짜리 시간 여행이죠. 미래를 한번 갔으면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적어도 이 쌍둥이 역설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미래로 시간 여행하는 건 가능하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냥 여행을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과거로 가지는 못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특상특성 이론의 범위 안에서는 과거로 가는 건 불가능하고 한번 미래로 갔으면 그로 끝이에요. 만약에 과거로 여행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깨져요. 인과율은 뭐냐면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거로 갈 수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좀 상상을 할 때 좀 극단적인 상상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과거로 가는데 언제 과거로 가냐면 나의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뭐 넉넉 잡고 한 6, 70년 전 이렇게 가는 거죠. 가가지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이걸 이제 할아버지의 역설이라고 부르거든요. 끔찍한 상상인데 그냥 할아버지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가 내 할아버지를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태어날 리가 없죠. 그럼 나는 뭐냐 이거죠.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진다고 하는 그걸 나타내 주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로 여행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특성성 이론의 범위 안에서는 과거로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과거로 여행하려면 빛보다 빨리 움직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무한대 에너지가 필요하게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 이것이 알려져 있고요. 일반학성 이론에서는 조금 더 할 얘기가 더 있어요. 그냥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적어도 미래로 시간 여행하는 거는 가능하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그러니까 거의 정지해 있는데 정지해 있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미래로 다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의 그 몸이
사실은 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통은 가만히 있고 손이 막 움직이고 있으면 손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기 때문에 손이 상대적으로 젊은 거예요. 다리를 막 떨고 있으면 다리가 상대적으로 젊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조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몸을 뒤틀고 하는 것이 이제 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건 정말로 오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무슨 노화를 방지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경험하는 시간이 짧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시간 여행을 혹은 가장 많이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우주여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겠죠. 뭐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우주선이기 때문에 우주여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이제 상대적으로 젊게 산 사람인데 그 러시아의 세르게이 크리칼리오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803일 동안 우주여행을 했고 지구를 12,300여 번 정도 돌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균 속도로 초당 7.6km 속도로 움직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1초에 7.6km를 간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상대성 이론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전에 보여준 그 공식 있잖아요. 루트 해가지고 한 거. 그럼 이제 요게 803일 동안 요 속도로 움직인 것이 미래로 0.02초 동안 시간 여행을 한 건 해당된다. 뭐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 사람은 정말로 이만큼 시간 여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성 이론은 이제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현재가 미래가 되기도 하고 과거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상대성 이론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외에 다른 영역, 이제 영어로 elsewhere라고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데 elsewhere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시각,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현재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시간이 나중, 그걸 우리가 통째로 다 미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다 이전을 전부 다 과거라고 부르는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일단 빛이 지나는 길을 그려봐요. 빛은 이제 누구나 초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움직인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속도에 관계없이 빛이 지나는 길은 누구나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길은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현재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빛이 있다 그러면 걔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미래로 갈 거고 과거에서는 이렇게 온 거죠. 또는 이제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말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입체적으로 이걸 우리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입체적으로 이제 뭐 왼쪽 오른쪽뿐만 아니라 앞쪽 뒤쪽 또는 위쪽 아래쪽에서 오는 빛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한쪽 1차원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이 지나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빛의 시공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빛이 지나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적 미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인데 절대적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절대적 과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 미래, 절대적 과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물체들은 다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간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 과거, 절대적 미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꼼짝도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 그러면은 전에 이 시공간 그림에서 한 위치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내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나는 이 절대적 과거의 요 지점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그냥 이렇게 직선 위로 쭉 그려질 뿐이에요. 이렇게. 또는 만약에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옆에 딴 사람이 뭐 차가 움직이고 뭐 그런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빛이 지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지나는 길이고 보통의 물체는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빛이 지나는 것보다 더 많은 위치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초라고 해봐요. 1초의 순간에 보면 빛은 여기 있다가 요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제 30만 킬로미터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물체는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1초가 지난 순간에 여기만큼 갈 수 없고 이 안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 여기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초가 지났을 때 여기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물체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빛이 지나는 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 부분, 절대적 미래로 가는 거죠. 보통의 물체들은. 절대적 과거에서 왔다가 현재를 지나서 절대적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물체가 움직이는 길이에요. 반면에 이런 부분은 어떠냐면 이런 부분은 1초가 지났는데 빛은 요만큼까지밖에 못 가고 근데 여기라고 하는 거는 30만 킬로미터보다 훨씬 더 많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는 실제로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물체는 나중에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지만 실제로 도달할 수는 없는 곳이죠. 여기는. 보통의 물질은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엘시어라고 불러요. 갈 수 없는 곳 이런 의미에서. 근데 보통의 관점에서 보통 우리는 용어로 그냥 현재보다 나중 시간은 전부 다 미래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를 상대적 미래라고도 불러요. 그다음에 여기를 상대적 과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지나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적 미래와 절대적 과거가 나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엘시어라고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중인 거는 상대적 미래, 이전인 거는 상대적 과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물체는 절대적 과거에서 절대적 미래로만 갈 수 있고 상대적 과거나 상대적 미래로는 갈 수가 없어요. 또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절대적 미래라고 하는 부분은 이 어떤 물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물체한테도 여전히 이게 절대적 미래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물체는 이쪽으로는 상대적 엘시어, 그러니까 상대적 미래나 상대적 과거로는 갈 수가 없어요. 또한 운동 상태에 따라서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과거가 미래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과거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바뀌는데 바로 이 엘시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운동 상태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상대적 미래가 다른 사람한테는 상대적 과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또한 이 엘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절대적 미래나 절대적 과거라고 하는 거는 선호가 뒤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여전히 과거로 남아있고 여기는 여전히 미래로 남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엘시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여기서 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서로 이 순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시어는 인과관계가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감이 안 올 텐데 이걸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안드로메다 은하는 뭐 요새 뭐 황당한 일이 일어나면 무슨 안드로메다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천체예요. 지구에서부터 한 250만 광년쯤 떨어져 있는 은하인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안드로메다 은하는 나한테는 엘시어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난 일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250만 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걔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 폭발하더라도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걔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안드로메다 은하한테 지금 즉각적으로 뭔가 영향을 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이게 바로 엘시어인 거죠. 또한 3초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금부터 3초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역시 3초 만에 지금 나한테 도달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또한 역시 엘스웨어예요. 그런데 3초 전이니까 과거는 과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는 상대적 과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3초 후에 안드로메다 은하도 엘스웨어인데 얘는 상대적 미래고, 또한 10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도 또한 상대적 과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걔는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걔는 그때 출발한 빛이 지금 나한테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대적 과거고 100만 년 후는 상대적 미래예요. 그렇지만 1000만 년 후에 안드로메다 은하는 절대적 미래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빛을 안드로메다 은하에 비추면 걔가 250만 년 후에 안드로메다 은하에 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비춘 빛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도달을 해서 거기다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년 후에 안드로메다는 절대적 미래인 거죠.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달, 혹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뉴욕, 이런 것도 엘스웨어죠, 나한테는. 그리고 1초 전의 달이나 1초 후의 달도 또한 나한테는 엘스웨어예요. 왜냐하면 빛이 달까지 도달하려면 1.3초인가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초 전의 달은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엘스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질문 없어요? 이거 처음 들으면 막 헷갈리는데. 천만 년 후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왜 절대적 미래냐면,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있고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떨어진 거리가 빛으로 250만 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쏘면, 내가 빛을 쏘면 얘가 250만 년이 걸려서 여기 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빛을 쏘아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절대적 미래예요. 이걸 아까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안드로메다는 어디쯤에 있는 거냐면 지금 현재 안드로메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하고 같은 시각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 년 후에 안드로메다는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만 년인 거죠. 근데 1000만 년 후에 안드로메다는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떨어진 거리는, 안드로메다가 떨어진 거리는 일정하니까 이게 뭐 250만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시간이 1000만 년이 흘러갔으면 이게 쭉 뻗어가지고 이제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여기 이 절대적 미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운동 속도에 따라 상대적 과거의 미래가 바뀌냐고요? 그게 전에 그 운석 충돌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석 충돌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정지한 사람한테 똑같은 시각에 일어난 이것이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여기 있는 거는 뭐 과거고 미래가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 사람한테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그 기준선이 삐딱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움직이는 우주선한테는 이게 정오예요. 그래, 예를 들면 이게 현재예요. 현재보다 이전 사건이 돼가지고 이게 과거가 되고, 얘가 이후 사건이 돼서 미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효과로 이제 물질과 에너지의 동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려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물체가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여기 무슨 이제 물체가 놓여 있어요. 여기에. 얘는 내가 움직이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뭐 별로, 얘 가지고는 실습을 할 수가 없고, 아무튼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 레이저 포인터를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하면 내가 여기다 힘을 줘야 되잖아요. 얘를 툭 치면 얘가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내가 얘를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고 싶으면 계속 이 물체를 내가 힘을 줘가지고 계속 밀어줘야 돼요. 밀어주면 얘가 점점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냐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걔에다가 내가 계속 힘을 주면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어떤 순간에는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뉴턴한테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충분히 가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의 99.999%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물체가 있을 때 거기다가 내가 마지막 순간에 힘을 딱 한 번만 더 주면 걔가 빛의 속도를 꼴딱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그 발견한 유명한 공식이 있는데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유도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겠어요. 이건 근데 워낙 유명한 식이라서 이렇게 써줘도 여러분들이 별로 거부감이 안 느껴질 텐데, 아무튼 이제 이걸 그냥 우리가 믿고 쓰기로 하면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식인데, 이 식에 의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E가 에너지고 M이 질량이에요. C가 빛의 속도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커지면 이게 질량이 점점 커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대성 이론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언제 커지느냐 그러면 물체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정지해 있는 것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당연히 에너지가 크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애하고 부딪히면 뭐 충돌하면 이제 뭐 교통사고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가, 그러니까 물체가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에너지가 커지는데, 에너지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질량도 커져야 돼요. 근데 질량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가벼운 물체하고 무거운 물체가 있을 때 가벼운 물체보다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기가 훨씬 힘들죠. 똑같은 힘을 줘도 가벼운 물체는 잘 움직이지만 무거운 물체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벼운 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점점 무거워져요. 이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처음에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작업을 했어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얘가 계속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막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이게 질량이 막 하염없이 커져요. 근데 질량이 막 커지면 우리가 같은 힘을 줘도 얘가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점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냐면 나중에는 얘가 거의 빛의 속도로만 가깝게 갈 때는 질량이 거의 무한대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을 줘도 걔가 더 이상 빨라지지가 않아요, 속도가.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를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질량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빨라지느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V가 속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빨라져요. 여기 루트가 있고 이런 거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튼 이게 분모에 1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분모가 0이 되면 이게 무한대가 되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최대한의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뭐냐 그러면 바로 빛의 속도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우리가 빛의 속도의 99.9%로 움직이면 질량이 22배가 돼요. 정지해 있을 때에 비해서. 여기서 근데 우리가 더 힘을 줘가지고 속도를 99.9%로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면 사실은 거의 속도가 안 바뀐 거죠. 소수점 밑으로 그냥 요것만 달라졌을 뿐인데, 그럼 질량이 몇 배가 되냐면 7만 배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줘서 이걸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이 질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광속을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무한대 에너지를 줘야 겨우 이제 광속이 되는 건데, 무한대 에너지를 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질문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질량을 어떻게 정의하냐고요? 중력하고 질량하고는 본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없어도 우주 공간에 그냥 물체가 있어도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는 있는 거죠. 가벼운 물체를 던지는 것보다 무거운 물체를 던지는 게 훨씬 힘이 많이 들죠. 그건 중력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E는 mc제곱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이제 같다는 건데, 근데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량이 우주에서 펑 하고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우주에서는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었으면 그 에너지는 형태는 바뀔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주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에너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가 빨리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있으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대성 이론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질량의 형태로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질량이 줄어들면 그 질량의 형태로 있던 에너지가 사라진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우주 어딘가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나 뭐 그런 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예를 들어 100g의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럴 때 걔가 질량이 예를 들어 1g이 줄어가지고 99g이 됐다 그러면 그 1g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가 다른 식으로 생겨나야 돼요. 근데 이게 C제곱, 이게 빛의 속도거든요. C제곱이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질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물질 1g이 사라졌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요. 1g 집어넣고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해가지고 두 개 제곱하고 하면, 계산을 막 하면 이게 요만큼이 나오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훨씬 익숙한 칼로리의 단위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뭐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뭐 더 많이 먹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건 칼로리가 높아서 안 먹어 뭐 이러고 뭐 저칼로리를 사야 된다 이러고 뭐 하는데, 그 칼로리가 사실 에너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칼로리로도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환산을 하면 몇 킬로칼로리가 되냐면 이게 10의 10승이니까 220억 킬로칼로리예요. 1g이 줄어들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실감나게 해석을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대강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그냥 2000킬로칼로리라고 해보죠.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 하려면 무슨 2000킬로칼로리 먹어가지고는 안 되고 더 적게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 귀찮으니까 대강 2000킬로칼로리 정도 한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얼만큼의 에너지에 해당이 되느냐면 사람 1000만 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먹는 그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1g이 우주에서 줄어들면 그 1g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1000만 명이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잖아요. 단지 1g에 사라졌을 뿐인데. 그래서 이 특상대성 이론에서부터 결국 어떤 것이 나오냐면 물질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를 순식간에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바로 핵폭탄의 원리예요.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냥 어떤 한순간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게 이게 폭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갑자기 큰 에너지가 뻥 하고 생기니까 그게 파편이 튀어가지고 뭐 사람이 맞고 죽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이게 가장 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이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도 이거보다 더 이거에 비견될 만큼 그렇게 큰 에너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렇게 1g이 사라지면 이만큼의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물질만 사라지도록 폭탄을 만들면 돼요. 그걸 만들어서 만든 폭탄이 바로 핵폭탄인 거고, 일본에서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폭탄, 핵폭탄들은 물질 9g이 사라졌을 때 생겨난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물질 9g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대강한 이제 2000억 킬로칼로리 정도가 이제 그 폭탄에서 이제 그 어떤 한순간에 일순간에 그게 터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일본 사람들 수십만 명이 죽은 거죠, 순식간에. 이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라진다는 게 그러니까 질량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라지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지해 있던 어떤 물질이
거기서 질량이 약간 사라지고 그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하면서 정지해 있던 물질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로 뭐 파편이 튀고 거기서 빛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지구가 이제 태양 주변을 도는데 그거보다 더 천천히 혹은 우주 공간에 그냥 정지해 있는 그런 어떤 뭐 공간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살다가 지구로 오면 과거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가 5년 갔을 때 지구는 4년밖에 안 흘렀으니까. 근데 그건 과거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같이 나이를 먹는 거죠. 나이를 먹는 건데 지구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먹는다 그것일 뿐이지. 과거로 여행한다는 건 예를 지금부터 예를 들어 10년 전으로 가는 것이 과거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5년 후가 2017년인데 지구에서는 예를 들면 2016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서는 4년 후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냥 여전히 과거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로 여행한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지. 딴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를 덜 먹는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을 뿐이죠. 물질의 예가 뭐가 있냐고요? 사람들도 물질이고 이 스크린도 물질이고 벽도 물질이고 온갖 게 물질이죠. 사람 살이 빠지면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냐고요? 이게 막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자기 몸에서는 살이 빠지는 거지만 그게 펑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땀으로도 나가고 뭐 대변 소변으로 나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그 물질의 형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뭐냐면 몸무게가 다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정지해 있고 위치 에너지도 똑같은 곳이고 하니까 뭐 에너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여기는 질량에 따라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런 에너지 말고 단지 질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에너지가 이만큼이 더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잠재적으로 이만큼 에너지가 더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보통 우리가 부르는 그런 에너지로 안 불릴 뿐이지 몸무게 그 자체가 그냥 에너지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인 거죠. 핵폭탄에서는 어떤 물질이 나오는 거냐고요? 뭐 엄청나게 강렬한 빛.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거냐고 없애냐고요? 그건 이제 그 뭐 북한 얘기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라늄 뭐 이런 거. 왜 우라늄이냐? 그런 얘기는 이제 학기 말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꽤 유명한 영화긴 한데 여러분들 아마 안 봤을 거예요. 이게 한 10년쯤 전에, 한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7, 8년쯤 전에 돌아다니던 영화라서 안 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옛날에 21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영화 자체로는 아주 훌륭한 영화고 상도 몇 개 받고 뭐 이런 영화인데 아무튼 보면 뭐 도움되는 그런 영화고 아주 감동이 있고 그런 영화긴 한데 이 영화가 잘 나가다가 맨 끝에 가서 이제 영화가 끝나면 보통 뭐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 나레이션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21g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21g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21g이 몸무게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영혼의 무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21g이라는 말이 딱 그때 한 번 등장해요. 전체 영화에서 21g은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아무 그 내용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되다가 맨 마지막에 1초 전에 1초가 1분 끝나기 1분 전에 나레이션으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제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이 죽으면 몸무게가 21g이 줄어들고 그래서 영혼의 몸무게가 21g이라고 한다 이러는데 그 얘기를 딱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물리학자로서 갑자기 저건 아니다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21g이 정말 갑자기 사라지면 아까 봤듯이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핵폭탄이 한 서너 개씩 터지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튼 영화는 영화대로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잘 봤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영화 감상이 좀 깨지긴 하는데 뭐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 사실은 이제 바로 핵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이제 핵에너지를 그러니까 왜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걸 핵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물질이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것이 언제 가장 효과가 커지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원자핵이 쪼개지거나 합쳐질 때 그때 그 물질 그 질량이 가장 크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가장 크게 줄어들면서 그때 그 줄어든 질량 그 차이만큼 에너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핵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원자핵이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큰 원자핵이 쪼개지는 걸 우리가 핵분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핵분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는 바로 핵발전소 또는 아까 얘기한 그 원자폭탄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핵분열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 아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이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라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핵발전소죠. 그다음에 이제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작은 원자들 수소 같은 애들이 합쳐지면서 또 약간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소폭탄에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작년에 터졌다고 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 뭐 후쿠시마에서 뭐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바로 이 핵분열을 이용한 이 발전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E는 mc 제곱에서 질량이 줄어드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발전소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폭탄으로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핵융합은 아직까지 폭탄은 이용하지만 발전소로는 이용을 못해요.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것이 이제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이고 사실은 공해도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걸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한 60년쯤 전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완성을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걸 연구할 때 이제 사람들이 그 물리학자들한테 언제쯤에 이게 완성이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한 50년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물리학자들한테 얼마쯤 걸릴 거냐고 물어보면 또 한 50년쯤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지금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거의 에너지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핵발전소라고, 그러니까 이 핵융합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별이 그래요. 태양도 사실은 별의 일종이죠. 태양 같은 이 별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핵융합을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태양이 이렇게 수십억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발산을 하느냐,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수십억 년 동안 타오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바로 핵융합 때문에 그래요. 핵융합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일반항성 이론은 못 들어갔네요.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